미국 백악관이 한 회의실.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온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면서까지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하는데요. 그런데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하자 어수선했던 회의실은 곧바로 진정이 되고 모두가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보우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최근에 여러 차례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매우 시끄러운 상태고 이에 따른 국제 여론을 살펴보고자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사실 국제회의라고 해봤자 양상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되니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을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회의장에서 거의 드러눕다시피 할 정도로 한국 핵무장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했고 그렇게 회의는 유야무야 끝나기 일쑤였죠. 그러나 저는 이번 회의는 약간 다를 거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측을 대표해서 나온 전문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갔던 경력이 있는 미국군 삼성 장군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각자만의 입장만을 외쳐댔던 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 한결 순조로운 회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삼성 장군의 연설을 시작으로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한국의 핵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논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호전적인 도발은 지역 안정과 미국과 동아시아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의 연설이 끝나자 어김없이 교수 출신의 중국인이 곧바로 나서서 침을 튀어가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한국의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의 오랜 친구이며 중국이 이들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죠. 한국은 왜 세계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핵개발을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지구의 암덩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중국 교수의 다소 도발적인 말에 삼성 장군은 표정을 잠시 찌푸리더니 이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당신들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맞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지구의 암덩어리라는 말을 하다니 제가 이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논점에서 벗어나니 핵무장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에 하루 걸러 하루 미사일 도발을 실시하는 모습을 좀 보세요.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이쯤 되면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사주한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교적 노력과 제재가 북한의 핵야망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위할 권리가 있고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에 의해 명백하며 현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자국 방위라는 똑같은 논리로 핵개발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남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전부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건 동아시아 내의 군비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도 몹시 수준이 낮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북한에 억제되지 않은 핵개발이 이미 영내 확산 압력의 장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잠재적인 군비 경쟁의 주요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과 종종 실시되는 중국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국제사회는 단지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지금껏 모든 적법 절차를 지켜온 모범적인 국가고 국제적인 엄격한 감독과 비확산 프로토콜을 준수할 것이 확실시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개발은 오히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죠. 결국 한국의 핵개발로 인해 영내에서 균형 잡힌 억제력은
주변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을 감소시켜 오히려 영내 안보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종종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나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국의 오랜 지정학적 우려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핵 개발은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상황임에도 도대체 중국은 뭐가 두려워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거죠?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대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거짓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국제 커뮤니티 등에 계속해서 흘려대며 한국 침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듯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어쩌면 중국의 한국 핵무장 반대는 대만 침공 이후 한국까지 접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중국의 한반도 침탈 야욕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도 전부 이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작은 거인이므로 중국 같은 저개발 국가가 먹을 만한 국가가 절대로 아니며 만약 한국을 먹으려고 함부로 입을 벌렸다간 그대로 벌린 입이 찢겨나갈 수도 있으니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삼성 장군의 냉철한 반박에 중국인 교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날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정말로 중국의 속국쯤으로 생각했는지 한국의 입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하는 게 결국 한국의 득이 될 것 같아. 미국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북한이나 중국의 침공이 시작될 거야. 어차피 기술 후진국 한국이 핵 개발을 하려면 십수년이나 걸릴 게 뻔하고 그 사이에 한국은 핵 개발을 시도조차 못한 채 초토화가 될 거란 말이야.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하는 건 한국에 독이 든 성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둬야 할 거야. 중국은 말로만 떠드는 국가가 아니거든. 중국인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회의장 안에 모여있던 모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권위 있는 국제안보회의에서 이런 수준 낮은 협박과 고성이 오가다니 저는 중국인들의 무례함에 학을 떼고 말았죠. 하지만 삼성 장군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운 답변을 건네기 시작했죠.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뭐가 달라지는 거라도 있나요? 나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적이 있고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들보다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한마디 해주자면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그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몸에 기름을 붓고 기꺼이 들어가는 꼴이 될 겁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도 한국에는 절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애초에 자신도 함께 불타 죽을 각오도 없이 한국을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것을 보니 당신은 이곳 회의에 올 자격도 없는 수준 낮은 식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런 불쌍한 당신을 위해 가르침을 주도록 하죠. 중국의 전략은 빠르게 한국에 상륙해서 서울로 진격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신속한 항복을 강요하는 것일 테죠. 그러나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지형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애초에 한국의 도시계획은 북한의 침공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아파트 구조는 자연적인 벙커 역할을 하고 고층 건물에 설치된 기관총 거치대와 적격시설은 주요 거리와 교차로를 통제할 수 있는 우수한 관측 지점을 제공할 뿐더러 옥상의 헬기패드는 신속한 병력 지원과 의료 후송을 가능하게 하여 방어 작전의 지속력을 유지합니다. 한국의 거리, 골목 및 건물의 복잡한 배치는 침략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위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도시 계획에 대한 한국의 성견지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해 즉각 반격할 것이고 중국군과의 도시 전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 자명하죠. 오히려 이런 지옥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겠다니 한국 입장에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중국군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오는 총알바지 특공대쯤으로 여길 것이고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신체가 튼튼한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비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심지어 한국 예비군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즉각적인 배치를 위한 훈련을 받기에 중국이 제 아무리 인해 전술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한국의 예비군 지역방어대는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죠. 아, 제가 결정적인 부분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한국 예비군들의 전투력만 해도
비리로 인해 훈련할 예산이 없어서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본 중국군의 전투력을 압도한 상태지만 한국에는 예비군보다 강력한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군 훈련이 끝난 한국의 민방위들이죠. 이들은 훨씬 더 가혹한 환경에서 군복무를 끝냈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치고도 아직도 민방위 훈련을 받으며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시의 한국인들은 모두가 가공할 만한 병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마 한국인들은 중국의 침공을 꿈에도 못 꾼 채로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통근자들 중에는 훈련된 탱크 조종사, 포병 교환원, 그리고 보병 예비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한 동원 경보가 전송되면 이 사람들은 지하철을 빠르게 빠져나와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리 지정된 무기고와 군사시설로 향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전쟁이 난다면 바로 도망가겠다는 대답을 건넨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겁쟁이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참전 의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이들은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어떤 것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민방위들이 향한 무기고와 부대들은 몇 분 안에 완전히 작동하는 탱크 여단을 갖추고 파견하는 군사활동의 중심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도시는 전시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밀집된 도시 기반 시설은 미리 배치된 무기고와 서울과 같은 도시에 훈련된 예비군의 높은 밀도와 결합되어 민간 지역에서 바로 탱크 부대를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을 테죠. 한국의 도시교통 허브를 군사 동원 지점으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한국은 신속한 대응 시나리오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전문 부대를 민간인으로부터 직접 동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오직 한국만이 갖추고 있고 한국이 전례 없는 속도로 도시 방어를 실시하거나 신속한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중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물론 기름이 없어서 탱크 조종 훈련조차 전혀 하지 않는 오합지졸 중국군들은 전역한 지 30년은 된 베테랑 한국인 아저씨가 모는 탱크에 무참히 짓밟힐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므로 당신들이 심호흡을 할 약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한국의 인력은 정보기술, 사이버 보안 및 관련 분야에서 능통한 많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한국의 특성상 이러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또는 전시 시나리오 동안 즉시 사이버 방어 역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그저 민간인 사이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IT 전문가들은 총을 쏠 수 있고 군대를 전역했기에 군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매우 전문적인 국방 사이버 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21세기의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듯 한국의 고급 통신망은 군과 민간 사이버 부대 간의 원활한 조정을 가능케 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딩, 네트워크 보안 및 IT 관리에 종사하는 직장인은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기반 시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이러한 민간과 군대의 유기적인 전환은 중요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국의 디지털 및 물리적 방어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물론 중국도 어느 정도의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전문 군대나 정부 단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민간 IT 전문가들이 군 사이버 방어 역할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것은 한국의 독특한 전략적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국만의 특장점은 역으로 중국 측의 사이버망을 해킹하여 전력을 아예 차단시켜 중국을 전쟁 시작과 동시에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겠죠. 또한 공항에서는 더욱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며 수백만 명의 승객들을 위한 환승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여행자들 중에는 한국인 예비역 조종사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의무적인 군복무 후에도 상업적인 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동원이 필요할 때 이 조종사들은 공항 라운지에서 바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특별 군사 의정선은 그들이 민간인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즉시 전환시켜 가까운 공군기지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러한 놀랍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은 중국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의 엄격한 민간 분야와 군대의 구분은 엄청난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항공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쌓은 베테랑 민간 조종사들을 빠르게 군 병력으로 투입시켜 국가를 보호하는 숭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중국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점은 한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이미 수많은 최첨단 전투기가 자신들의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항공에서 전투항공으로의 이러한 원활한 전환은 한국의 최소한의 시간으로 항공 우위를 유지하고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군은 한국 침공과 동시에 현역이 아닌 한국인 아저씨들에게 진작에 완전히 박살이 날 게 분명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K9 자주포니 K2 전찬이 하는 이야기는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하던 고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는 중국군쯤은 들어오는 대로 전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이 핵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침공하느냐는 헛소리는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는 어린아이나 할 법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삼성 장군의 이러한 논리적인 답변에 중국 교수는 이제 몸까지 부들부들 떨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회의를 진행할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당황한 중국인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당황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봤자 한국 같은 후진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나 있을 것 같아? 핵무기는 기술 강국인 중국도 수십 년에 걸쳐서 겨우 만들어낸 첨단 기술의 집합체야. 그런데 한국 따위가 이를 쉽게 해낼 리가 없지. 오히려 능력이 없는 한국은 핵 개발을 하다가 핵무기를 그 자리에서 터뜨려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의 핵 개발을 반드시 막아야 해. 이러면 한국의 인접국인 중국만 손해를 보잖아. 하지만 삼성 장군은 여전히 기도 안 찬다는 듯 픽 웃어버리는 여유로운 태도만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내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시작했죠. 중국인들은 항상 말을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군요. 오히려 한국이 중국과는 달리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죠. 그리고 이런 기술 강국 한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핵 개발을 수행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은 박정희 정부 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항해서 진지한 연구 개발을 한 적이 있고 이때의 한국은 이미 핵무장 직전의 연구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중용도의 재료를 비축하고 핵무기 설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끝냈으며 무기 생산을 위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전 계획은 한국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그러한 단계에서 한 발자국, 아니 10발자국은 더 나아간 상태거든요. 일단 한국의 핵에너지 기술은 세계 최고고 원자로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는데 그 원자로는 전기의 거의 30%를 제공하죠. 이 원자로들은 가압수형 원자로와 고유속 첨단 중성자 응용 원자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광범위한 사회 기반 시설은 한국이 이미 핵물질과 기술을 다루는 데 필요한 기술 전문 지식, 시설, 그리고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인력에는 핵물리학, 원자로 설계, 방사선 안전 및 기타 중요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수천 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즐비하다는 것도 이 나라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증명하죠. 이 중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인류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았으며 고급 핵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들은 한국을 빠르게 핵무장 국가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고 또에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한국은 각종 핵 관련 기술과 민간용으로 존재하는 여러 원자로들이 곧바로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와 같은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재료 실험, 과학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죠. 이러한 원자로를 지원하는 기술과 기반 시설은 본질적으로 이중 용도로 사용되어 민간용에서 군사용으로 매우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는 이미 핵 개발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심지어 한국은 핵무기가 없지만 기존의 몇몇 핵무장 국가들보다 뛰어난 핵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한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하기 위해 가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 분리기를 재구성하여 일반적으로 원자로 연료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에 적합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은 기존 원심 분리기 시설을 무기 생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핵 개발에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뛰어난 기술 인프라와 여러 경험들을 고려해보건대 한국은 단 몇 개월 안에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핵무기보다도 더욱 기술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다가 실수로 터뜨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 정보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소수민족의 땅에서 핵 개발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묻어버렸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핵무기 개발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얼마큼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부산물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이 플루토늄은 원자로 연료 재활용과 같은 민간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무기급 수준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무기 사용을 위해 손쉽게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선진 핵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이들이 모은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빠르게 전환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광범위한 핵 인프라, 기술적 전문성, 잠재 능력, 고도화된 계획, 기존의 핵분열 물질 비축 등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한 달 내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수백 배는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민간 핵 프로그램에서 군사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핵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 그동안 비축해둔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은 이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그 즉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생산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 나라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아닌 곧바로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의 핵보유 국가가 되거나 혹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든 중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한국의 아래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한국을 속국쯤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고 기가 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뛰어난 나라를 그저 인구수와 국토가 작다고 깔보는 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매우 옹졸한 짓이죠.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보다간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삼성 장군의 주장에 중국인들은 일동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과 중국 모두 양측의 이익만 대변하느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출신 장군의 한국의 입장과 능력을 대변해주는 논리는 중국의 문혼리 생떼를 박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한 모양이었죠. 한국의 핵무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알면 알수록 강력한 한국에 감탄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